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명한 교수가 40년간의 경력을 뒤로하고 한국행을 선언한 것입니다. 학계와 언론은 동양의 작은 나라에 매료된 교수의 무모한 도전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지만 6개월 후 그가 한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발표 이후 MIT와 스탠포드를 비롯한 세계 유수 대학의 교수들이 잇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일대학교의 조용한 캠퍼스를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어요. 동아시아 경제학과의 수석 교수인 마이클 브라운이 35년간의 교수직을 사임한다는 발표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사임 이유였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로 이주한다는 것이었어요. 캠퍼스는 순식간에 소문으로 들썩였어요. 동료 교수들은 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마이클, 당신 미쳤소? 미국을 떠나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간다고? 학과장은 저를 설득하려 애썼어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니 당신 경력을 망치는 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지난 5년간 한국의 경제 지표를 연구하면서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3년 세계 경기 침체, 매번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마다 한국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회복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직감했죠. 완벽하게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의 리듬,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한 에너지.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객원교수로 부임한 첫날, 강의실에서 마주한 학생들의 열정은 저를 압도했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예리했고 토론은 깊이가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이 보여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는 미국의 대학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어요. 연구를 시작한 지 3개월,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문화적 DNA가 있었어요.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회복력,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능력이요. 첫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미래 세계 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예일대를 떠나올 때 저를 비웃던 동료들이 이제는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혁신 모델에 대한 분석은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죠. 한국행을 결정했던 그 순간, 저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따랐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으므려. 한국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한 발견 때문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서 16세기 유럽의 고문서를 연구하던 중이었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보다 200년이나 앞선 수도승의 기록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머지않은 미래, 동방의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가난의 고통을 겪었으나 그 시련이 오히려 힘이 되어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의 지혜는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이루며 그들의 기술은 인류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처음에는 이 기록을 단순한 신비주의적 예언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현대 한국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면서 이 고문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전쟁과 가난의 고통이 오히려 힘이 된다는 구절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특별한 패턴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부흥기, 한국전쟁 이후의 한강의 기적, IMF 외환위기 이후의 IT 강국 도약, 마치 불사도처럼 시련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나라였죠. 더 깊이 연구하면서 또 다른 고문서들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중국의 고서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작은 나라가 문명을 이끌 거지라는 구절이, 일본의 고문서에서는 반도의 빛이 세계를 비출 거지라는 예언이 있었죠.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지역의 기록들이 한결같이 한국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했던 것은 예언들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한국이 가진 특별한 문화적 DNA, 즉 전통과 혁신의 조화, 공동체 정신, 위기 극복 능력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죠.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고문서들을 분석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다는 것을요. 이것은 마치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를 찾는 작업 같았어요.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비웃었어요. 고문서의 예언을 근거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 비과학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현재 저는 이 고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예언의 기록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미래의 청사진을 찾아내고 있죠.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때로는 밤늦게 연구실에서 고문서를 들여다보며 생각해요. 수백 년 전의 수도승은 어떻게 이토록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는 인류 문명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가진 특별한 가능성을 직감했던 것은 아닐까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역사 자료를 연구하던 중 특별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는 마치 나선형 계단처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한 단계씩 더 높이 올라가는 독특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고려 시대의 기록이었어요. 몽골의 침략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고려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선택을 했죠.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바다를 방패 삼아 버티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어요. 이는 단순한 항복도 무모한 저항도 아닌 지혜로운 제3의 길이었죠. 조선시대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조선은 이순신 장군을 통해 세계 해전사를 다시 쓰는 혁신을 이뤄냈어요. 거북선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화약 기술, 해류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집약된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죠.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특별한 패턴은 계속되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식민지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한국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한 자주독립 의지와 근대화 동력을 만들어냈어요. 한강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죠. 현대로 오면서 이 패턴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IT 강국으로 도약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뉴딜을 시작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죠. 자료를 정리하면서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각각의 위기마다 세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었죠. 첫째,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비상한 적응력. 둘째, 전통적 지혜와 새로운 기술의 융합. 셋째, 개인의 희생을 넘어선 공동체적 결단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패턴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도 한국은 세계적 위기마다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기술, 배터리 산업, 문화 콘텐츠까지 위기가 올 때마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민족의 DNA에 새겨진 특별한 생존 전략이자 미래를 향한 진화의 패턴이었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이런 패턴을 발견하기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위기를 만나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미래로 도약하는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요.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의 답이 여기 한국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연구를 시작한 지 6개월, 저는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마을에서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재개발 계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달동네였죠. 보통의 경우라면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을은 달랐어요. 주민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마을회관에 모여 해결책을 논의했어요. 80대 할머니부터 20대 청년까지 서로 다른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마을의 미래를 그려나갔죠. 처음에는 단순한 주민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이 마을 주민들이 1년 전부터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개발로 인한 당재 이주를 앞두고 주민들은 오히려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냈어요. 골목길 구석구석에 담긴 이야기를 발굴하고 할머니들의 손맛을 간직한 반찬 가게를 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후의 변화였어요. 마을 기업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재개발 계획이 수정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철거,
대신 마을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요. 주민들은 이를 통해 거액의 보상금 대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냈어요. 이 과정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주민들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을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있었죠.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노인들을 위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특별한 DNA를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마을 주민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우리라는 개념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집단의식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세대 간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젊은이들은 SNS로 마을 소식을 알리고 어르신들은 전통적인 입소문으로 정보를 전했어요. 서로 다른 소통 방식이 충돌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한 달 동안 이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가치였어요.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지혜,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끈기가 있었죠. 연구 노트에 이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미래는 첨단 기술이나 경제 지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 핵심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공동체 정신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요. 여전히 많은 서구 학자들은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한국을 평가하려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정한 혁신은 우리라는 의식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이제 세계는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경험한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저의 상식을 뛰어넘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마주친 로봇 안내원은 저의 서툰 한국어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더욱 놀라웠어요. 지하철 안에서 장보기를 하는 사람들, 극장 수준의 화질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학생들, 화상회의를 하며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편의점에서의 경험이었어요. 늦은 밤이었는데도 편의점은 북적였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한 라면이 3분 만에 조리되어 나왔고 결제는 손바닥 정맥 인식으로 순식간에 끝났죠.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느라 시간을 보내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현지인들은 마치 마법처럼 손을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주말, 강남역 근처에서 목격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3D 광고는 마치 실제 동물이 건물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증강현실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로봇 배달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들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죠.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스마트팜에서 자란 식재료로 전통 된장찌개를 만들고 로봇이 서빙하는 한 식당에서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더 큰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스마트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80대 할머니들이 태블릿으로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VR 기기로 세계 여행을 즐기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이 넘치면 자동으로 수거 요청이 가고 횡단보도는 노약자를 인식해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했죠. 버스는 승객의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노선을 최적화했고 가로등은 보행자가 있을 때만 밝게 빛났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이었어요. 독거노인의 건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AI 시스템,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자율주행 휠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등 기술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죠. 이제 저는 이해해요. 왜 많은 미래학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지를요. 이곳은 단순한 기술 천국이 아니에요. 인간의 따뜻함과 첨단 기술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곳. 전통과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연구를 시작한 지 8개월째 되던 날, 저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새벽 2시,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흉통이었죠. 평소 건강했던 저였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고민할 시간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놀라운 것은 그 후였어요. 전화를 건 지 정확히 7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심지어 제가 머물던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구급차 안은 마치 이동식 응급실 같았어요. 구급대원들은 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하고 있었고 심전도 검사 결과는 즉시 전문의의 판독을 받았죠. 달리는 차 안에서도 정확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응급실 의료진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 검사 결과를 미리 받아본 의료진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작했어요. 심장 전문의까지 새벽 시간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검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CT, MRI, 혈액 검사 등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순차적으로 이어졌죠. 각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담당 의사의 태블릿으로 전송되었고 의료진은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다행히 제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죠.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 의료 기록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처방전은 자동으로 근처 약국으로 전송되었죠. 심지어 퇴원 후 관리 계획까지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효율성은 단순한 기술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의료진의 헌신, 행정 시스템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경험한 7분이라는 시간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도시 전체를 7분 단위로 권역화하여 관리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7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이 경험은 제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적 진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였죠. 지금도 가끔 그날의 경험을 떠올려요. 7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응급실에서의 긴박했던 순간이 지나고 저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차원의 한국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의료진들의 따뜻한 인간미였어요. 담당 의사 김민서 선생님은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저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단순히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색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폈죠. 교수님, 어제는 잠은 잘 주무셨어요? 한국병원 음식은 입맛에 맞으세요? 의사가 이렇게까지 환자의 일상을 챙기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경험이었어요. 간호사들의 헌신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밤중에 불편함을 호소할 때마다 항상 밝은 미소로 달려와 주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박수연 간호사님이에요.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병실 청소를 담당하시는 이영숙 여사님의 존재도 잊을 수 없어요. 매일 아침 교수님,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는 분이었죠. 청소하시는 중에도 수시로 제 상태를 살피고 때로는 한국의 전통차를 끓여다 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료진들 간의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의사, 간호사, 검사실 직원, 원무과 직원들이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였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심한 불안 증세가 찾아왔을 때의 일이에요. 당직 간호사님은 바쁜 와중에도 1시간 넘게 제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교수님, 타국에서 아프시니 많이 불안하시죠?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 따뜻한 위로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이었죠. 퇴원을 앞두고 김민서 선생님은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연구 중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병원의 여러 부서를 직접 견학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응급실부터 중환자실, 검사실, 심지어 원무과까지 병원의 모든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견학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의사부터 청소 직원까지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고민한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죠. 퇴원하는 날 병동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었어요. 교수님,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좋은 연구 결과
나올 것 같으시죠? 라며 농담을 건네시는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료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지금도 가끔 그 병원을 떠올려요. 첨단 의료 기기와 효율적인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한국 의료의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요? 기술을 넘어선 인간미, 시스템을 넘어선 따뜻함.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 의료의 특별함이었어요. 퇴원을 앞두고 원무과를 찾았을 때의 일이에요. 5일간의 입원 비용 청구서를 받아들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응급실 처치부터 각종 검사, 입원비, 약제비를 모두 포함해도 미국의 110 수준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의심스러웠어요. 원무과 직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죠.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건가요? 직원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은 외국인이시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셨는데도 이 정도예요.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였다면 이것의 절반만 내시면 됐을 텐데요.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같은 치료를 받았을 때 파산까지 고려해야 할 수준의 비용이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지출 수준으로 해결된 거예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연구를 시작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발견되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효율성과 공공성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MRI 촬영 비용은 미국의 14 수준이에요. 하지만 장비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료 장비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의약품 가격이었어요. 같은 성분의 약이 미국의 15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죠. 이는 정부와 제약회사,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약가 협상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의료 수가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의사들은 미국의 동료들보다 훨씬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의료의 질은 오히려 더 높았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첨단 의료 시스템과 효율적인 진료 프로세스 덕분이었어요. 한 달간 심층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더 큰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추구가 아닌 깊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대형 병원들은 최첨단 의료 장비 도입으로 얻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제약회사들은 이윤의 일정 부분을 희귀병 치료제 개발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려운 환자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병원, 제약회사, 정부가 협력하여 고액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의료를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기본적 인권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구를 마무리하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 청구서를 들여다봐요. 숫자로 표현된 금액은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한국만의 특별한 해답이었던 거예요. 연구를 시작한 지 1년, 저는 드디어 한국의 성공을 만들어낸 특별한 DNA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강남의 첨단 빌딩 숲에서도, 부산의 항구에서도, 대전의 연구단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특별한 패턴이었죠. 첫 번째 DNA는 창조적 모방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이나 시스템을 베끼지 않았어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죠. 예를 들어 미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여기에 교통카드, 신분증, 자동차 키까지 통합시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DNA는 빠른 의사결정이었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워할 때 한국은 즉각적으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했죠. 다른 나라들이 회의를 거듭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개선하고 있었어요. 이런 신속한 대응은 관료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연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었죠. 세 번째 DNA는 통합적 사고였어요. 한국의 도시계획을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요. 예를 들어 송도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미래 도시가 아니에요. 교육, 의료, 문화,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냈죠. 이런 통합적 접근은 한국의 모든 성공 사례에서 발견되는 특징이에요. 네 번째 DNA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세계 최초의 수소도시를 만들겠다는 울산의 도전,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의 도전. 이런 사례들은 한국의 도전 정신을 잘 보여주었어요. 다섯 번째 DNA는 공동체 정신의 현대적 재해석이었어요. 전통적인 우리라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개인의 창의성과 공동체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죠.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 시민과 정부가 협력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좋은 예시였어요. 여섯 번째 DNA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이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인적 자원을 개발했고,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글로벌 시장 진출의 동력으로 삼았죠. 심지어 분단이라는 상황조차 평화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기회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일곱 번째 DNA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었어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을 때도 더 친환경적인 선박 개발에 투자했어요. 반도체 강국이 되었을 때도 다음 세대 기술 개발에 매진했죠. 여덟 번째 DNA는 세대를 넘어선 지식 전수였어요. 전통 장인의 기술을 AI로 디지털화하고 청년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전통 산업에 접목시키는 등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었죠. 이 모든 DNA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한 편의 교향곡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런 특별한 DNA들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예요. 연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별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 혁신국가 지수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했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 중국,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답이 있었어요. 1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한국만의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나 기술적 진보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융합에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융합, 기술과 인간성의 융합, 개인의 창의성과 공동체 정신의 융합. 이런 독특한 융합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특별한 재능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저력이었어요.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었죠. 인구 고령화라는 도전 앞에서는 로봇과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돌봄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도시 설계를 배우고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문화 콘텐츠를 연구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강대국들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죠. 기술 혁신과 인간다움이 공존하는 방법,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양립하는 방법, 전통 가치와 미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울의 남산타워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불빛들이 마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켜본 것은 단순한 한 나라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었어요.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 경제 성장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이 공존하는 방법. 한국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살아있는 실험실이자 희망의 증거였던 거예요. 35년간의 교수 생활을 접고 한국행을 선택했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전 세계의 석학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젊은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미래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라고요.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1년간의 연구를 통해 확인한 과학적 사실이자 현재 진행형인 현실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모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문명의 이정표였던 거예요. 이제 세계는 이 작지만 위대한 나라가 그려나갈 미래의 청사진을 주목하고 있어요. MIT 에너지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제가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사라, 당신이 미쳤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가서 뭘 연구한다는 거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 에너지 기술의 특별함을요. 계기는 우연히 접한 뉴스 기사였어요. 전라남도의 작은 섬 전체가 재생에너지로만 운영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직접 찾아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었어요. 태양광, 풍력, 조력발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했죠. 날씨와 조석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에너지 조합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효율은 2배 높으면서 제작 비용은 절반도 안 들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술이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결합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소 도시 프로젝트였어요. 울산의 한 지역이 완전히 수소, 에너지로만 운영되고 있었죠. 수소버스가 다니고 가정집마다 수소 연료전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수소가 산업단지의 부산물을 재활용해 만든다는 거였어요. 자원순환의 완벽한 모델이었죠. 연구소에서는 매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어요. 투명, 태양전지는 빌딩의 유리창을 통째로 발전소로 만들었고, 파력풍력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은 해상 풍력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심지어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가 무선으로 충전되는 기술까지 개발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주민들의 참여였어요. 에너지 시민연구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험에 참여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자신만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계하고 발표했죠. 에너지 혁신이 전 국민의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재생에너지 혁신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원 없는 나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여정이었어요. 지금도 연구소에서는 끊임없는 실험이 이어지고 있어요. 핵융합 발전, 우주 태양광 발전 등 미래 에너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죠. 머지않아 한국이 세계 에너지 혁신을 이끌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해요. 자원이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재생에너지 기술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에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는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영국 왕립군사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마이클, 방위산업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3년간의 한국 방위산업 분석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첫 충격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목격한 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방위 기술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평화 지향적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공격용 무기가 아닌 생명을 보호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K방호 체계였어요. 미사일이나 포탄을 요격하는 것을 넘어 민간인 보호에 특화된 시스템이었죠. 전장의 모든 민간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었어요. 연구진들과 대화하면서 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개발하는 건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예요. 그들의 철학은 기술 개발의 모든 과정에 반영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재난 구조용 군사 로봇이었어요. 전투가 아닌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설계된 이 로봇은 지진이나 화재 현장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었죠. 군사 기술을 인류 평화에 활용하는 모습은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어요. 연구소의 한켠에서는 친환경 군수 기술 개발이 한창이었어요. 전기구동 전차, 태양광 발전 군사기지, 생분해성 군수품까지 군사력 강화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법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평화 기술 공유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대테러, 재난 구조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프로젝트였죠. 군사 기술이 평화 구축의 도구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억지력을 넘어 인류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기술 개발 과정에 윤리위원회가 참여한다는 거였어요.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검증했죠. 이런 접근은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주 감시 시스템, 사이버 방어 체계, 재난 예측 시스템까지 모든 기술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죠. 바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철학이자 인류의 안전을 위한 이정표였어요.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프랑스 해양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었던 제가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앙투안, 왜 하필 한국인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해양 기술의 혁신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요. 부산해양과학기술원에 첫 발을 들였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심해 시뮬레이션 센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수십 밀만 미터의 극한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한 이 시설은 제가 20년간 해양 연구를 하면서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해저 도시 프로젝트였어요. 단순한 해저 기지가 아닌 인류가 살 수 있는 완전한 해저 거주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전통 한옥의 구조 원리를 해저 건축에 적용했다는 점이었어요. 수압을 분산시키는 지혜를 현대 기술과 접목한 거죠. 연구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해양 생태계 복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죽어가는 산호초를 살리고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는 기술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자원 개발에만 집중할 때 한국은 바다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해수 담수화 혁신 기술이었어요. 기존 방식의 13수준의 에너지로 담수화가 가능한 이 기술은 물 부족 국가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희귀광물을 추출하는 기술까지 개발했다는 거예요. 연구소의 한켠에서는 해양 쓰레기 정화 로봇 개발이 한창이었어요. 미세 플라스틱까지 수거할 수 있는 이 로봇은 인공지능을 통해 해류와 해양, 생태계를 고려한 최적의 정화 경로를 찾아냈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기술 도입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어민 참여형 연구 프로그램이었어요. 세대를 이어 바다를 지켜온 어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죠. 전통적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더욱 분명해졌어요. 한국의 해양 기술은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닌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자원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이뤄내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기술이 공유 기반이라는 거였어요. 개발도상국과 기술을 공유하고 연구 결과를 전 세계와 나누었죠.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에요. 우리의 발견이 모두의 희망이 되어야 해요. 지금도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심해자원 개발, 해저 지진 예측, 해양 에너지 발전까지 모든 연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죠. 바로 바다와 인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다를 대하는 새로운 철학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해양 강국의 미래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스위스 제약회사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제가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리사, 바이오 산업의 변방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 바이오 기술의 특별함을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첫 발을 들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전통 한의학 연구소와 최첨단 유전자 편집 연구소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두 시설이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맞춤형 항암제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AI로 분석하고 이를 첨단 바이오 기술과 결합해 개인별 맞춤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치료 효과는 기존 항암제의 2배, 부작용은 절반 수준이었어요. 연구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는 해답을 찾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연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명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이었어요. 인공장기 제작을 넘어 환자 맞춤형 조직을 재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죠. 놀라운 건 이 기술이 한의학의 경락 이론을 응용했다는 거예요. 동양의학과 서양 기술의 완벽한 융합이었어요. 연구소의 한켠에서는 희귀병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상업성이 낮아 글로벌 제약사들이 외면하는 질병들을 연구하고 있었죠. 단 한 명의 환자를 위한 약이라도 그것은 개발될 가치가 있어요. 연구진의 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환자 참여형 신약 개발 시스템이었어요. 환자들이 직접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죠. 이런 접근은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크게 높였고 더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로 이어졌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바이오 기술은 단순한 과학적 혁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이윤을 넘어 인류 복지를 추구하는 특별한 철학이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글로벌 헬스케어 프로그램이었어요. 개발도상국의 기술과 약품을 지원하고 현지 연구진을 교육하는 프로젝트였죠. 생명을 살리는 기술은 모두의 것이어야 해요. 이들의 신념은 세계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연구소에서는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치매 치료제, 난치병 극복 기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신종 감염병 연구까지 모든 연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죠. 더 건강한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에요. 한국의 바이오 기술이 보여준 건 단순한 과학적 성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철학이자 인류 건강의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바이오 강국의 미래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구글의 양자 컴퓨팅 연구소에서 10년간 일했던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동료들은 놀라워했어요. 데이비드, 양자 컴퓨터 개발에 한국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혁명을요. 대전의 양자정보연구소에 처음 왔을 때의 충격이 잊히지 않아요.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자 프로세서 개발에 성공한 현장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술이 한국의 전통 도자기 제조 기술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양자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에만 집중할 때 한국은 달랐어요. 양자 컴퓨터를 인공지능과 결합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죠. 기후변화 예측부터 신약 개발까지 그 응용 범위는 무한했어요. 연구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도구를 만드는 거죠. 그들에게 양자 컴퓨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인류 진보의 열쇠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양자 암호 통신 네트워크였어요. 전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양자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었죠. 이 기술은 해킹이 불가능한 완벽한 보안을 제공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술을 의료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에 우선 적용한다는 거였어요. 연구소의 한켠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양자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초등학생부터 일반 시민까지 누구나 양자 컴퓨팅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미래 기술은 모두가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양자 평화 이니셔티브였어요. 양자 컴퓨팅 기술을 전쟁이나 무기 개발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이미 여러 나라가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한국의 양자 컴퓨팅 연구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연구 성과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 거였어요. 양자 컴퓨팅의 혜택은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해요. 이런 개방적인 접근은 세계 양자 컴퓨팅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었어요. 지금도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양자 메모리, 양자 센서, 양자 네트워크까지 모든 연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죠. 바로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한국의 양자 컴퓨팅 연구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첨단 기술과 인류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양자 컴퓨팅의 미래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노르웨이 극지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제가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헬렌, 극지 연구에서 한국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극지 연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인천 극지 연구소에 첫 발을 들였을 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세계 최초로 극지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분해 기술을 개발한 현장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술이 한국의 발효 과학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라오노 2호였어요. 쉐빙 연두선이지만 단 한 방울의 화석 연료도 사용하지 않았죠. 수소 연료 전지와 태양광, 풍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은 극지 연구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연구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극지의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찾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극지는 연구 대상을 넘어 지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극지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였어요.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극지 생물들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는 프로젝트였죠. 한국의 연구진들은 첨단 기술로 자연을 지키고 있었어요. 연구소의 한켠에서는
극진 미래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극한 환경에서도 인류가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설계하는 거였죠. 놀라운 건 이 기술이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활용된다는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청소년 극지 과학 프로그램이었어요.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극지 연구에 참여하고 실제 연구 데이터를 분석했죠. 미래의 극지 과학자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극지 연구는 단순한 과학적 탐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해답을 찾는 여정이었죠. 자연과 기술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특별한 철학이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극지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었어요. 한국이 수집한 모든 극지 연구 데이터를 전 세계 과학자들과 공유했죠. 극지의 변화는 인류 공통의 과제예요. 우리의 발견이 모두의 자산이 되어야 해요. 지금도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극지 기후변화 예측, 새로운 생물자원 발굴, 극지 환경 보호 기술까지. 모든 연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죠. 바로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에요. 한국의 극지 연구가 보여준 건 단순한 과학적 성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철학이자 지구 환경을 지키는 희망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극지과학의 미래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독일 BMW의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장이었던 제가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토마스, 자동차 강국 독일을 두고 왜 한국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교통혁명의 물결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인천의 도심항공교통 UAM 실증단지에 첫 발을 들였을 때의 충격이 잊히지 않아요. 전기수직 이착륙기가 마치 택시처럼 오가는 광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완전 자율비행으로 운영된다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이었어요. 지상의 자율주행차부터 하늘의 비행택시까지 모든 이동수단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날씨와 교통량을 고려해 자동으로 운행을 조정했어요. 연구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들에게 미래 교통은 기술 혁신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수소 트램 프로젝트였어요. 별도의 선로 없이 도로 위를 달리는 수소 연료전지 트램은 도시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죠. 더욱 혁신적인 건 이 트램이 대기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지날 때 자동으로 공기정화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거예요. 연구소의 한켠에서는 스마트 워킹 로드 개발이 한창이었어요. 보행자의 움직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도로였죠.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가로등과 신호등을 밝히고 전기차 충전에도 사용되었어요. 시민의 발걸음이 도시를 밝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였죠. AI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에 자동으로 도움을 제공했어요.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미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환경, 안전, 편의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청사진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기술 개발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거였어요. 정기적인 시민 참여단 회의를 통해 실제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기술 개발에 즉각 반영했죠. 미래 교통의 주인공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에요. 지금도 연구소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이어지고 있어요. 초고속 진공튜브 열차, 개인용 비행 모듈, 해저 터널 캡슐까지 모든 연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죠.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만드는 것이에요. 한국의 미래 교통 시스템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과 환경,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미래 모빌리티의 표준이 바로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미국 FEMA 연방재난관리청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어요. 케빈, 재난관리 분야에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첫 발을 들였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전 두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K재난 예측 시스템은 그 어떤 첨단 시스템보다도 정교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전통 마을의 공동체 신고 체계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재난 대응 로봇 군단이었어요. 드론부터 수중 로봇, 구조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며 활동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로봇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도 현장 구조대원들과도 자연스럽게 협력한다는 거였어요. 연구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거예요. 기술은 그 도구일 뿐이죠. 그들에게 재난 대응은 단순한 임무가 아닌 사명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 참여형 재난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거였죠. 재난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민들의 참여예요. 연구소의 한켠에서는 극한 재난 대비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이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재난 취약계층 보호 프로그램이었어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경보와 대피 시스템을 운영했죠.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첨단 기술과 인간의 따뜻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재난 회복력 프로그램이었어요. 재난 이후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부터 공동체 재건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죠. 진정한 재난 극복은 물리적 복구를 넘어 마음의 회복까지 이뤄내는 거예요. 지금도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신종 재난 예측 모델, 우주 재난 대비 프로그램까지 모든 연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보여준 건 단순한 위기관리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재난 대응의 새로운 표준이 바로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요.